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이영훈 이사님 모셨는데요. 예, 음식료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음식료는 사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친숙한 섹터인데, 그죠? 네.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건 우리가 뜯어보지 않았지만, 그죠? 먹고 마시고 하는 상황인데, 요즘 음식료가 핫합니다.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어요? 반영될 게 많이 있습니까? 그 음식료 섹터를 이제 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제 흔한 말로 우리 애들이 달라졌어라고 TV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우리 음식료 섹터들이 좀 달라졌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이 보셔야 되는 관점, 그다음에 앞으로 뭘 보셔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의 시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저희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자료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하반기 음식료 쪽 아웃룩 해가지고 견조한 물량으로 원가 개선세 지속 플러스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음식료 섹터는 전통적인 방어주였었고요. 내수주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료 주식이 움직일 때 보면 통신주처럼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움직였었는데 요번에 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게 이제 K컬처 열풍을 타고 K푸드, 뭐 K뷰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이게 실제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특히 그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이제 챌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가속화됐죠. 그러면서 이제 수출적으로 비중을 좀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우리나라 그 푸드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간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코스피 흐름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이미 역전이 됐고 상반기에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요. 코스피보다도 음식료 업종이 그 뭐라 그러죠? 오버퍼폼이라 하나요? 그렇죠. 언더퍼폼이 아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는 이제 원가도 이제 부담이 좀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이제 부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통제를 좀 받잖아요, 가격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워낙에 약세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플러스 알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음식료 주식들 뭐 불닭볶음면을 위시해 가지고 뭐 김밥, 뭐 핫도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그 이슈로 해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게 처음인 것 같지만 실상은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0년대 한 2008년, 9년, 10년 해가지고 초코파이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셔도 맞습니다. 오리온 열풍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초코파이가 출발을 했을 때 이게 주로 이제 폭발을 했던 지역이 중국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러시아로 확산이 됐었고, 그 다음에 동남아 뭐 이런 식으로 왔었죠. 근데 이제 음식료 쪽에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단순히 K푸드 해가지고 K컬처 영향에 국한이 된다 그러면은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독성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제가 군 생활할 때 군 생활에서 이제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저는 초코파이였습니다. 그래요? 라면 아니고? 진짜로 초코파이였었습니다. 달달하면서 그걸 잊질 못해가지고 지금 기억에도 그걸 내가 어떻게 먹었지 싶은데 이제 신병 교육을 끝나고 저는 이제 3박 4일 휴가를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나올 때 저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훈련받았던 쪽이 다 나왔는데 그 이제 부모님 면회를 하잖아요. 이제 뭐 그 끝나고 나서 거기서 밥 한 통이 나온 거를 제가 친구들 제껴놓고 다 먹었어요. 친구들이 숟가락을 들질 못했어요. 제가 먹는 걸 보고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친구들 중에서 빨리 갔었기 때문에 그래놓고 나서 제가 바로 PX로 가가지고 산 게 뭐였냐면 초코파이였어요. 그거를 몇 개 드셨어요? 철원에서부터 올라올 때까지요. 한 박스를 다 먹었습니다. 한 30개 들었나? 20개 들었나?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들었고요. 제가 초코파이 요만한 박스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먹었지 싶은데 하여튼 꾸역꾸역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게 부모님 짠하게 이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이제 많이 웃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중독성이거든요. 일종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K푸드 열풍 타고 지금 우리나라 제품들이 밖으로 많이 이제 나가고 사람들이 호기심에 이제 많이 먹어보고 연예인 누가 먹었대더라 어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제 그게 보였대더라 해서 이제 많이 옛날에 보면은 기생충에서
왜 한동안 유명했었잖아요. 그 그때 뭐 저기 먹었지? 그 짜파구리에다가 네네네네네. 네. 그 뭐죠 네. 고기 해가지고 네, 먹었던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호기심에 먹는 거 말고 이게 중독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그 자꾸 옛날 얘기를 제가 이제 돌아가는 게 이제 이 결국은 우리나라 음식료업점이 글로벌화되려고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또 군 얘기를 하는데요. 군에서 휴가를 처음 나왔을 때. 저 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과 친구를 만났어요. 네. 이제 과 동기 여자 친구를 만났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반가워하면서 저를 데리고 PX가 아니라 그 이제 구내식당 같은 데죠. 그 매점 같은 데를 가가지고 뭘 사갖고 왔는데 그때 처음 먹어본 게 요플레였었습니다. 근데 그 요플레를 처음 먹었을 때 그 느낌이 뭐였냐면 상한 음식 먹는 줄 알았어요. 약간, 거짓말 아니고요. 약간 유산균 이런 거니까. 네, 그런데 처음 이제 먹어봤던 거죠. 상한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다가 이제 완전히 그 여자친구는 이제 백 뒤집어지고 이제 완전히 바보 취급을 당했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회사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었고요. 거기서 프로덕트 매니저를 그걸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제품을 역사를 돌아보니까 그게 한국에 언제 들어온지 아십니까? 글쎄요, 약간 그게 한국에 언제 들어왔느냐? 전쟁 때 들어왔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88년에 들어왔습니다. 아, 88년에 올림픽 앞두고. 그게 프랑스 제품이거든요. 네네. 그게 저기 요플레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 제품이 프랑스 제품인데 그게 88년에 들어왔고요. 그게 폭발을 했던 게 그 전에 그 동안에 없다가요. 우리 어릴 땐 그런 거 없었죠. 네. 그 올림픽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확 올라오기 시작했었고 그게 폭발을 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연예인 중에서 탤런트 최진실 씨 그 광고하면서 폭발을 했었는데 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그걸 상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런 걸 왜 먹어라고 했다가 제가 그 마케터를 하면서 경쟁사 제품을 먹는다고 한 40-50개를 사가지고 이제 뭐 복숭아맛 무슨 딸기맛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잘 안 먹는데. 지금 하나씩 먹어요 아침에. 근데 이제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중독성이거든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에 입맛에 맞질 않았었어요. 지금 시중에 보시면 마라탕 있잖아요. 네네. 마라탕 처음 드셨을 때 이거 맛있네 하고 이렇게 확 땡기셨나요? 안 맞죠 한국에서. 저는 기침하느라고 못 먹었어요. 네. 먹고 바로 그냥. 그 지금 기억나는 게 2019년도에도 제가 중국 셔먼을 갔을 때 그게 이제 마라탕 거기서도 그 되게 잘하는 집 있다고 해서 거기서도 또 기침 때문에 못 먹었어요. 근데 그게 중독성 있잖아요 마라탕. 마찬가지로 중독이 돼 버리니까 예. 마라탕 하면은 지금 대중적으로 확 퍼졌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워드는 중독성입니다. 우리나라 제품이라 해서 호기심으로 먹는 것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독성이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면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 있다.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 음식에서는 매운맛이라는 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못 먹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 덴마크에선가 리콜 걸렸잖아요. 이거 굉장히 뭐 몸에 안 좋고 그것 때문에 더 또 이제 조회수 늘어나고 난리가 나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먹어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중독화되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건 날개 돋은 듯이 팔린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제품들 가운데서 최근에 이제 중독성에 좀 어필이 되는 것들이 몇 개 보이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데가 보면은 이제 그 빙그레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스크림보다는 바나나 우유. 바나나 그 카톤팩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항아리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젤지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비고 만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품별로 좀 차별화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나라 제품들은요. 음식료가 이제 제가 옛날 얘기죠.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일본 시장 가가지고 일본의 트렌드를 보고 그걸 카피 떠갖고 와가지고 출시해가지고 성공을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지난 얘기지만 메로나 같은 경우도 사실 일본 거 우리보다 1-2년 앞서서 출시된 거를 가지고 와서 맛을 우리나라에서 더 개량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쫀득쫀득한 그 느낌 이게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돼가지고 메로나만 하더라도 그 롯데에서도 나왔었고
해태 그 당시에 해태에서도 나왔고 뭐 여러 군데 나왔었는데 결국에 살아남은 거는 빙그레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빙그레 메로나가 이제 히트쳤던 것처럼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중독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분에 이제 포커싱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음식료 관련해 가지고 실적 좋아진다. 뭐 어디서 팔린 데더라, 알려졌대더라. 그건 일회성 어떤 순환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쪽에서 어떤 아이템이 시장에서 어필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중독성입니다. 음식료를 볼 때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수출, 그죠? 그렇죠. 네, 수출 비중이 얼마냐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북미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중요한 포인트가 지속적인 수요를 끌 수 있는 중독성이 있는 제품이 아니냐를 봐라. 네, 그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예. 비싸요. 미국에서 그 약간 쓰레기 음식이라고 하니 살 수는 없고 하여튼 좀 그런 취급을 받았던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도 브랜드명을 얘기하면 안 되죠. 정크푸드라고 원래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음식들을 시켜도 요즘 올라가지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세트 메뉴 먹으면은 10,000원 뭐 가지고 겨우 하나 먹을까 말까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한 끼 식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물론 현지에서 사게 되면은 우리나라보다는 가격이 비싸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라면 같은 경우가 폭발했었던 이유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한 끼 식사가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가성비가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가성비가 뛰어나다 보니까 라면 쪽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고요. 그 수출 비중이 전체 그러니까 매출에서 70%가 넘어가는 회사가 삼양입니다. 그래서 삼양 주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랐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빙그레도 역시 수출 성장률은 크게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일본 업체들하고 다르게 잘하는 게 뭐냐면 방향이 잡히고 결정이 나면은 의사 결정이 굉장히 빠르고요. 현지 진출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사실 제품을 우리가 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거를 카피를 뜨거나 현지 벤치마킹을 해갖고 갖고 왔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우리나라 제품이 주도가 되다시피 하는 이유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적극적인 투자 의사 결정이거든요. 그럼 현지 진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 무조건 현지 진출한다고 해서 대박이 나는 건 아니니까 중독성 있는 제품이 어필이 됐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셔야 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지금은 중국보다 더 비중도 성장률로 봤을 때도 그렇고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23년을 놓고 보시면 오히려 미국이 수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해 보실 정도로 앞으로 이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쪽보다는 미국이라든지 이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인도죠. 그래서 인도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된다. 그래서 인도 쪽에 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쭉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독성 수출 뭐 이런 걸 말씀하셨고 우리가 뭐 주지하는 것처럼 주가로 보면 뭐 농심이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고 삼양식품이 네네. 헷갈려. 삼양식품이 올랐고요, 그죠?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올랐고, 그죠? 음식료가 전체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결국 이제 이후에 그게 실적이 나오면서 반영되면서 주가가 높지만 가격이 비싼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더 수요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밸류를 따져봤을 때는 실적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반영도는 어떨까요? 예. 여전히 제일제당 기준으로 보면은 네. PER이 10배 미만입니다. 예. 그다음에 PBR로 따져도 지금 0.78. 그러니까 오른 거는 맞는데 그게 이제 과대평가돼 있다, 고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 물론 삼양의 경우는 사실 지금 주가 단기 상승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으로 따져가지고 뭐 PBR이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있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불닭볶음면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도 검증을 좀 해봐야겠죠. 물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1등 주식이 가능한 뭐 나머지도 따라간다 이런 논리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중독성을 가진 제품의 확장성의 현지 진출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뭐 제일지당도 좀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농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 비중을 좀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장류 이런 쪽 수출도 좀 크게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또 맞물려 가지고 지켜보실 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외 수출 비중 매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심은 좀 가져보실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음식료 쪽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단 지금 덥잖아요. 덥기 때문에 지금 사실 빙과류 관련된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럼 날이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 보통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더울 때는 주가가 거꾸로 꺾였었어요. 과거 패턴을 보면 그 전에 오르고 계절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한여름이 지나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아이스크림이 선진국에서는 겨울에도 많이 먹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수출로 놓고 얘기했었을 때 이게 지금 여름에 보여주는 어떤 그 모습처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마냥 뭐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한풀 좀 꺾였을 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네, 네네 그런 취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음식료가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있죠. 네, CJ는 제가 아까 방송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작년 봄에 뭐 주식 관련해서 무슨 뭐 라더견 사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CJ가 엮여가지고 근데 몇 종목이 언급됐거든요. 그때 뭐 키움증권도 하고 그랬는데 와, 그 당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CJ 같은 경우가 이렇게 큰 주식이 그죠? 거기에 뭐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사실은 그때 많이 밀렸거든요. 제 기억에 제일지당이 아니고 주식회사 CJ였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네. 아, 그래서 그랬던 것도 같네. CJ였나요? 네, CJ였었어요. 아,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가 사실은 있나 싶었는데요. CJ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거기서부터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CJ 같은 경우 주가 상승을 했었던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올리브영 효과였었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플랫폼화되면서 거기서 화장품이 엄청 팔리면서 네네. 편의점 안 가고 다 올리브영 가서 산다고 할 정도였었으니까요. 그 효과로 많이 올랐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거는 아마 CGV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 거기가 좀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지원이 좀 들어가면서 주가가 좀 눌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이 뭐 워낙 이제 약간 수주에 기반하는 산업이잖아요.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그런 이슈들이 반영되면서 꽤 많이 올라서 최근엔 조금 그런 수주 이슈는 조금 제 느낌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푸틴이 얼마 전에 북한을 방문하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미중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상당히 갈등 국면으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유로존도 지금 극우파 등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것도 역시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치를 좀 돌아보면 글로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역학구도를 놓고 보면 그 미소 냉전 시대가 한 4, 50년 가까이 됐었고요. 그게 이제 1990년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이제 풀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을 이제 이른바 전쟁 없는 대탕트 시대라고 해가지고 유지됐다가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론 이제 몇 년 전에 있었지만 그 전에도 크림반도 침공도 좀 있었고 그렇죠. 조짐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그래서 다시 신냉전 시대라고 얘기하는 흐름이 된 거는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계기로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과거하고 다른 거는 그 대탕트 시대에서는 미국이라는 절대 강자가 나머지를 다 찍어 누르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중국도 올라오질 못하는 상황이었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뭐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글로벌 1등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 안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 적자, 모든 적자, 무역 적자 이런 거를 다 이제 빚으로 연명을 해가면서 키워오는 환경이다 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의 고립주의 근성이 또
트럼프 때 좀 나타난 것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보면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극적인 개입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가 큰일 나겠다. 이게 이제 특히 동유럽 쪽에서 이제 심각해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다가 러시아가 막상 저렇게 전쟁을 딱 벌이고 나니 이제 그 발생시키고 나니까 이제 러시아 공포증이 다시 한번 이제 재생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푸틴은 계속 자기 입장에서만 이제 휴전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그동안 방산 그러니까 이제 군비 확충에 이제 확충을 안 하고 등한시하던 그 유럽 이쪽 나토 소속 국가들이 너도 나도 지금 이제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군비 증강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예. 높은 거는 우선 여기 이제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온 게 보시면 예. G7 69조 원, 나토 59조 원 재정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근데 나토 59조 원 재정 지원의 그 원천이 뭐냐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외국 러시아 외의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겠죠. 네.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는 최근에 계속해서 핵무기 위협을 지금 이제 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네. 나토 사무총장이 네. 나토 차원에서도 핵무기 전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힘에는 힘으로 강대 강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맨날 그러지 마 하는 달래는 식의 제스처만 취하는 건 저쪽에 기만 살려주는 것뿐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걸 있었고 이걸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생각처럼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덧붙여 가지고 최근에 이제 26일부터 8월 2일까지 그 태평양 지역의 연안에 있는 그 연합군들이 이제 림팩 훈련이라는 걸 이제 실시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해군 해병대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우리도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연합훈련을 29개국에서 이제 실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또 철저하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겨냥한 거다. 중국도 경계를 하고 있는 이런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건 뭐 갑자기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좀 긴장 관계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어떤 모습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그 프랑스에서 그 유로 사토리라고 해서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이제 세 개 주요 업체들 K9 자주포를 만드는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LIG 넥스원, 그 다음에 K2 전차의 현대로템 이 3개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상담도 하고 실제로 제품을 전시해가지고 이제 응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등을 적극 공략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물려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전에 현대로템은 루마니아 실사격 테스트가 끝이 났고요. 루마니아에서도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 와중에 있고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처럼 지난주 말이었나? 그 실제로 그 루마니아에선 K9을 한 3조 원어치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슬로바키아에서도 이제 군 현대화 작업에서 전차 104대를 지금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슬로바키아 국토의 75%가 산지예요. 그래서 지금 전차가 굴러가려면은 좀 가벼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독일 전차라든지 기존 재원으로는 그 미국 전차는 네.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여기에 참여를 요청해서 일단 3파전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이 이 비군 관련해 가지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림팩 훈련에서 또 테스트를 합니다. 실전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에 대한 테스트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이걸로 인해서 미국 진출이 가능하냐. 요걸 좀 은근히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미국 진출은 성능이 좋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상호 조약이라는 걸 또 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만드는 로봇계를 갖다가 전투용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진출을 하겠다 할 계획을 지금 이제 LIG 쪽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한여름에는 이게 쉽지 않았다.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조 3천억이군요. 제가 3조 원이라고 했는데 1조 3천억 원어치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일단 수출이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방사청장께서 K2 전차 관련해서 폴란드 수출 2차 계약이 9월에 체결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제 실제로 인터뷰를 했고요. 폴란드 현지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보증을 해가지고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군 현대화 기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유로존 내에서 그 방위 보조비 같은 게 나와요. 폴란드 쪽으로 이제 배정된 금액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마도 한 180대 내외가 1차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 K2 전차 관련해 가지고 육군에서 K3 전차, 차세대 전차 이제 본설계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승무원 수를 1명 더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자비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무인에 의해 가지고 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 방어망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설계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작업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왔던 게 그 훈련기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정식 계약은 아니고요. 양해각서가 체결이 된 건데 페루 쪽 지역에 일단 그 한국항공우주 하고 해가지고 한 20대 정도 아마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생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는 제일 위에 보시면은 페루에서는 이미 한국제 제품 KT-1하고 KA-1 무장 공격기 20대를 수입한 유일한 한국제 군용기를 운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투기는 인도네시아하고도 계속 좀 뭔가 좀 노이즈가 좀 있는 것처럼 그죠. 그동안도 뭐 그때 수출할 것처럼 했다가 기술 뭐 합의를 한 것 같으면 인도네시아가 자꾸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하나 봐요, 그죠. 그게 이제 현금이 아니라 이제 뭐 팝류를 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금액도 당초보다는 좀 줄여서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걸 혼자 부담하는 것보단 같이 가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그걸 보고 사실 폴란드도 KF-21에 대해서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라는 의향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술이 미국 쪽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케이를 해줘야지 가능하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그래 그럼 저 사우디도 그렇고 괜찮으니까 걔네들하고 하면은 얘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방사는 그런 동맹국가의 관계라든지 그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좀 선해결이 돼야 되는 분야이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언급을 좀 하겠지만은 이 우리나라 이제 항공기 관련해 가지고는 그 훈련기, 해군 훈련기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 쪽 납품하는 게 굉장히 큰 게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거 외에 이제 헤리티지 재단에서 이 미국 군함 이게 정비를 하거나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MRO 시장을 한국에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관련해서 김동관 부회장을 이제 만났었고 최근에 한화에서 필리조선소 인수를 확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조선소가 아주 우량한 회사는 아니고요. 이제 좀 재무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우리나라 기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붙여주면은 빠르게 이제 정상화 시켜 나가면서 실제로 한화가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거는 MRO뿐만 아니라 군함 사업, 잠수함 사업에도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포텐셜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원래 사실 방산이 좀 한가한 편인데 이번에는 좀 이슈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니 계약 체결도 있었고 주가도 보니까 안 오른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LI 넥슨도 그 주가 흐름도 좋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별로 이제 뉴스가 좀 그러니까 부각이 좀 덜 됐던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지 음식료, 화장품 이런 데 우리가 시선을 많이 빼앗기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보면
주가도 꼭 강했고, 네. 그러면 이제 투자 측면에서 기업들을 보면서 어떻게 좀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저기 루마니아 거는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는 됐잖아요.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드백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폴란드 쪽으로도 수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루마니아 쪽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제죠, 레드백. 네, 레드백은 지금 이제 호주에 이제 계약이 됐었던 네. 거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거를 일단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항공우주는 이제 몇 가지 지금 현재 보면은 옆에 계약 여부 다 X로 돼 있잖아요. 앞서 이제 페루 쪽 MOU 체결된 거는 정식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거 외에도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집트라든지 이집트는 25년으로 잡혀 있고 그 외에 뭐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잉한테 밀려가지고 공군 훈련기 쪽은 보잉한테 뺏겼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문제는 보잉이 납기도 못 맞췄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제시한 스펙을 자기네들이 제시한 금액에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국방부가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해군 그 고동훈련기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아마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 GD하고 아마 지금 컨소시엄이 돼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게 될 경우에는 대수가 뭐 10대, 20대 차원이 아니라 5, 600대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물론 이제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또 가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역대급 이제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눈치고요. 그리고 또 한국항공우주 오늘 공시 하나 나왔을 겁니다. KF-21 그게 몇 조 단위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방사청하고 이제 계약한 거. 그게 근데 대수는 당초 기대치 절반 수준인 것 같아요. 원래 한 40대 정도 봤었던 것 같은데 20대 정도로 이제 기대치는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계약도 좀 있었고 해서 항공우주 쪽도 이 미국 쪽 관련된 것들은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방사청장 인터뷰에서 9월에 체결될 것 같다. 그다음 폴란드 현지 기사에 대해서도 보여드렸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9월에는 일단 실행 계약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분위기로는요. 근데 이제 원래 남은 거는 총 잔량이 820대 정도가 남았고요. 그 가운데 일단 180대가 먼저 될 것 같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지 합작법인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아마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실사 테스트 실사격 훈련까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루마니아 쪽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코 써 있는데 사실 체코는 독일하고 워낙 친해 가지고 거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확률적으로 높지 않아 보이고요. 대신에 아까 이제 슬로바키아를 보여드렸는데 그건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가지고 거기는 지형 자체가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은 좀 있다. 그다음에 LIG 넥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테스트 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여주는 표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업들은 특별히 좀 포인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표시상 저건가요? 표시상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개의 회사들 가운데서 이슈가 이제 크게 봐서 커 보이는 이슈는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 해군 고동훈련기 쪽 이쪽이 아무래도 큰데 이거는 뭐 단기간에 확정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기대감이 떨어진 상황이고 사실은 그 규모는 크기 때문에 의외로 그렇죠. 만약에 되면은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하죠. 거죠. 그렇죠. 주가 자체가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오른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수주가 루마니아하고 만약에 폴란드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몇 년 이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네, 롯데는 또 얼마 전에 어디였었죠? 대통령 방문하면서 우즈벡이었나 뭐 전동차 이런 거 수입도 계속 고속철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덧붙여드리면 우리나라 KTX 1차 그 만들어졌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교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규모가 한 6조 원 이상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도 28년 전에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슈가 좀 남아 있다.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는 일단 이슈가 큰 것들은 그 두 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미국을 만약에 진짜로 진출이 된다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현대중공업 이런 쪽도 이제 한화그룹도 이제 방산 쪽에 좀 봐줘야 될 포인트가 네네, 있고 그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소 인수 자체가 미국 현지에서 네. 잠수함하고 함정을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만약에 레퍼런스로 잡히게 되면 여기서 여기 없네요.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화오션이 과거에 저기 함정을 팔았던 그 전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잠수함을 팔기 위해서 김동관 부회장이 직접 두다 대통령 앞에서 지난번에 폴란드 작년이죠. 방산 전시회에서 직접 브리핑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폴란드 쪽으로 한화가 지금 여러 가지 계약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맞물려 가지고 보시면 현대중공업도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현대중공업이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훨씬 더 여유롭잖아요. 네. 여기에 더해 가지고 현대중공업이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데 수빅만에 있는 조선소 있어요. 옛날에 한진중공업이 갖고 있던 네. 거기를 지금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아마도 미 제7함대인가 8함대인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운용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살짝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이야기인데 가로 열고 현대차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완성차는 현대차하고 기아잖아, 그죠? 네네. 옛날에 우리가 대우차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도 예전에 쌍차, 지금 뭐죠? 이름 바뀌었는데, 그죠? 있긴 합니다만, 그죠? 어쨌든 네네. 현대차가 메인이니까. 보면 사실은 이 현대 기아차는 완성차는 그동안 미스테리였잖아요. 실적은 엄청 좋은데 맨날 실적 나오면 뭐 피크아웃 얘기 나오면서 주가는 네네. PER 뭐 4배, 5배, 그죠? 근데 이제 뭔가 좀 포텐이 터지는 듯한 좀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이렇게 제자리 찾아가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이슈가? 일단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됐던 거는 네. 밸류 프로그램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연초에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걸 밝히면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특히 연초에 강했었던 이유가 돌아보면은요, 그 배당 기준일이 원래는 이제 연말에 잡히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걸 이제 바꿔가지고 회사가 네. 정할 수 있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 기준일을 갖다가 23년 배당 기준일이 2월 말로 잡혔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3월 말 되니까 분기 배당 또 나와버리고 하니까 이게 그때 이제 사면은 네.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은 거의 10,000원대 가까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 기말 배당이 7,000원대 나왔었고요. 7,500원인가 그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1분기 배당이 2,000원이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예. 근데 이제 막상 그 배당을 하고 또 기대감이 이제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현대차뿐만 아니라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혼다라든지 그다음에 토요타 같은 데가 네.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폈던 거죠. 왜? 주가들이 다 안 좋았었거든요. 그동안에 다들. 그래서 심지어 보니까 주주 환원율로 보면은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120%대예요. 그러니까 번 돈 다 주고 더 준다. 있는 돈 더 빼가지고 뭐 자사주도 사고 뭐 배당도 주고 이제 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배당보다는 자사주를 많이 이제 했는데, 그렇죠. 그 GM이 보니까 최근에도 100억 달러 자사주 사고 나서 마무리 되자마자 또 60억 달러를 추가로 자사주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 영향도 있지만은 일본의 혼다도 그렇고 토요타도 그렇고 주주 환원율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대차가 사실은 우리나라 내에서 보면은 배당 성향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주가 그 당시에 뭐 20만 원이 안 됐었으니까 17만 원, 18만 원 이럴 때 작년 거 연간으로 배당하게 되면 11,000원이 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은 괜찮았죠. 그런데 일본은 50%대, 미국은 120%대. 근데 우리나라 현대차가 배당 성향이 예. 그러니까 주주 환원, 예. 자사주 배당 다 예. 포함해서 예. 25%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표준으로 보면은 아직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거죠. 아 그러면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어느 기업보다 어느 그룹보다 적극적이고 또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데다가 현대차 기아에서 이건 당연히 하겠네라는 기대감이 주가로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올랐긴 했지만 PR로 보면은 연초만 해도 뭐 4배, 3배. 그러니까 PBR로 따져도 뭐 0.6배, 5배 뭐 이런 상황이었었고 주가 상승의 동력은 충분히 갖고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내연기관에서도 항상 저가차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싸구려 차 만드는 이미지. 그래서 내연기관에서는 절대 인류가 아닌 자동차로 인식이 됐었는데 제네시스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버리면서 제네시스의 판매 비중이 커지면서 마진율이 확 올라와 버렸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제네시스 한 대 파는 게 이제 뭐 다른 중저가 승용차 10대 파는 것보다 마진이 더 좋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게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효과가 있는 데다가 여기에 더해 가지고 현대차의 강점이 뭐냐면 글로벌에서 그 하이브리드 카를 제일 잘 만드는 건 토요타입니다. 예. 토요타는 업력도 오래됐고 그런데 많이 따라붙어 가지고 토요타만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현대기아입니다. 전기차가 좀 주춤하면서 하이브리드가 다시 부각됐는데 그 효과도 누린 거죠. 그렇죠. 예. 하이브리드 쪽을 굉장히 많이 팔게 됐고 또 하이브리드 내에서도 제네시스 브랜드를 또 팔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전기차에 대해서도 진심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쪽에서도 EGMP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양산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상반기에 판매량 기준으로 3위예요. 현대기아가.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5월달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한 60% 70% 정도 전년 대비해서 성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현대기아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인도법인 뭐 IPO 얘기 나오면서 맞습니다. 더 탄력을 받았죠. 인도법인 IPO를 하게 되면은 그게 신주 발행이 아니고요. 구주 매출인데 100%를 갖다 현대차가 갖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번에 IPO 하게 되면은 그 파는 물량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4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 4조 원을 뭐 했을 건데 이게 이제 또 다른 기대감을 지금 부추겨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현대기아 주가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현대차 그룹에서는 신변의 변화가 없고 잘 건재하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몇 주 전에 이제 정문구 그 왕 회장님 관련해 가지고 좀 노이즈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된 주식들이 좀 움직였고 오늘도 가만히 보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그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좀 움직임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이라고 그러면 굳이 도요타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지금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도요타 주가가 되게 지금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에 안전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서류 조작한 것들 때문에 지금 도요타 쪽이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좀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투자했던 물량들이 좀 빠져서 현대차로 좀 들어오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런 좀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현대차의 계열사들 부품주 이렇게 사실 자동차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요. 현대차가 이제 30만 원 뭐 턱밑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최근에 TP를 한 40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온 것 같고요. 또 좀 재밌는 게 그동안 기아가 현대차하고 할 때 기아가 굉장히 더 주목을 받고 올라왔는데 최근엔 또 다시 사실 현대차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니 현대차가 60조고 기아가 51조네요. 그러니까 기아 시총이 굉장히 많이 커졌네. 옛날 같으면 절반 정도 아니었을까 심리적으로. 그죠? 근데 기아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어서 다시 현대차가 부각되는 건지 완성차 중에서는 어쨌든 이 자동차 중에서는 제일 주목하는 건 어쨌든 현대차입니까? 지금 상태에서 현대차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지배구조 개편하고 또 맞물려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주주 지분이 좀 높은 거. 근데 이제 이게 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재하신 분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좀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하고 첫 번째 돌발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돌발적인 상황일 경우에는 결국 현대차를 지배해야지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지분이 제일 많은 주식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비스 아닌가요? 모비스 그렇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상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제 건재하신 상황에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이 조금 또 다른 차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럴 때 거죠. 이제 글로비스가 이게 많이 되고 정의선 뭐 글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이런 그렇죠. 이제 맞아요. 그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쪽 맞아요. 그런 쪽들이 아무래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클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둘이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룹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서 봐야 되고. 예. 이 지배구조 문제를 좀 사실은 털었어야 되는데 그죠? 뭐 정리가 좀 됐었어야 되는데 몇 차례 현대차 그룹도 하려다가 뭐 외국 주주들도 반대하고 이래서 좀 삐걱거리는 측면도 있고. 맞습니다. 또 이게 재벌가에서 지분 정리라고 하는 게 항상 좀 노이즈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될 문제이긴 한데 지금 그거를 예측하고 뭐 사실 간다는 것보다는 여펑을 보면서 자동차를 가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죠? 네네네. 네. 일단은 지금 실적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이제 그 밸류 재평가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밸류 프로그램하고 맞물려 가지고 보시면 그것만 가지고도 아직은 좀 여력이 있는 데다가 도요타 자동차 쪽에서 어쨌든 좀 그런 노이즈가 발생이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쪽을 관심을 더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포트폴리오 자동차도 지금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내연기관 지금 팔 수 있는데 안 팔아서는 안 되고 가장 그래도 수익 사업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고가화되고 그러니까 중저가만 팔다가 갑자기 제네시스 브랜드가 확 커져버리고 또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전에 뭐 타이거 우주 이슈도 맞아요.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카를 제대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업이 또 글로벌하게 봐서 몇 개가 없어요. 근데 현대차가 잘 팔아요. 제품 믹스가 좋은 거죠. 네. 그죠? 네. 거기다가 전기차도 만약에 전기차가 지금은 캐중 구간에서 그러고 있지만 이게 확 올라온다. 네. 그럼 양산 능력 갖추고 있는 데다가 그렇죠. 이 지금 올 하반기부터는 또 저기 조지아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수소차도 있고. 수소차 뭐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네. 심지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산 130만 대 미국 현지에서 뭐 네. 판매하겠다, 만들어서 팔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네.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과거에는 좀 그 내연기관에서는 좀 많이 뒤졌었다 그러면 네. 현재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안정돼 있고 잘 구성돼 있고 미래를 놓고 봤을 때도 만약에 전기차 쪽이 확 커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계속해서 같이 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차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아는 향후 3년간 자사주 소각 계획이 발표가 났어요. 근데 현대는 그게 아직 안 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돈 들어오겠다. 돈 많이 쌓여 있겠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보니까 2021년 초에 지금 수준의 고가가 한 번 있었나요? 그때를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건데 네네. 그때도 예를 들면 한 장중 기준으로 하면 8, 9만 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못 받고 그죠? 탈락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맨날 피크어 나오고 지지부진했다가 올라간 흐름들이고 현대차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부품주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부품주. 저는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현대차가 좋아지면 그 수혜를 받을 수 네. 있기는 한데 예. 그리고 또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움직인다고 했었을 때 탄력은 또 부품주가 더 강할 수도 그렇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흐름이 좀 바뀌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그 반대에 대한 리스크도 그 최근에도 보시면 부품주가 급등을 했다가 현대차는 이렇게 다져가면서 올라가는 맞아요. 그림인데 예, 부품주는 급등했다가 도로 제자리 근처까지 빠져버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잘 타실 수 있다 판단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품주를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은 현대기아 내에서 같이 성장을 하는 현대그룹 내에서 예.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비스도 부품주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거 말고 현대위아라는 회사도 있고 여전히 조금 옆으로 더 가면 반개 쪽에 보면은 이제 한라 쪽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구조적으로 조금 안정돼 있는 쪽을 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막 그 가벼운 종목해서 단기에 수익 내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뒷목 잡을 일이 많습니다. 현대차 뭐 이런 기업 가지고도 충분히 사실 그죠?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는데 뭐.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작년도 지금 주가가 16만 원대 아마 후반 17만 원 정도 됐을 건데요. 네. 지금 17만 원 된 거죠. 연초에는 10만 원 했었는데 10만 원 근처였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11,500 얼마인가? 배당을요? 배당을. 배당을. 네네네. 현대차 EUB가 17만 원입니다. 현대차는 EUB를 제일 많이 보니까 거래가 많고.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지금 이번에 배당을 분기 배당을 500원씩 늘렸거든요. 네. 올해는 또 더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뭐 그냥 편하게 보시면은 지금도 한 17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한 분기별로 1,500원 더 붙여줬다 생각해서 13,000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배당 수익률 자체가 작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급하게 달려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좀 구조적으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좀 편안하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동차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좀 사족인가 첨언인가 자율주행 관련된 자율주행도 얘기가 쭉 되잖아요. 자동차들도 가야 될 길이고 물론 이제 자율주행은 좀 자동차나 부품하고 좀 결이 다른 뭐 주로 이제 반도체 이 제조라 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근데 요즘 보면 뭐 소위 칩자 붙은 기업들 이런 쪽도 시장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일부 기업은 아마 그 해외 글로벌 그 전기 자동차 회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하고 협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이 실현이 된다면 아니면 구체화된다면 거기에 따른 수혜는 있을 건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것이 구체화된다 하더라도 올해 크게 흑자가 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적자 구조는 올해까지는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주가를 좀 저렴할 때 그런 것들은 아마 기사나 리포트나 이런 걸 보시면은 어디랑 어디가 협업을 하고 있다. 이거 개별 종목이라 가지고 제가 지금 업체명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나도 자율주행 쪽에서 어쨌든 편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현대그룹 내에도 오토에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하는 거예요. 뭐 아침엔 넥스트 칩 얘기하시더라. 텔레칩스, 칩셋미드, 소위 칩자 붙은 이런. 근데 어찌 보면 자율주행이 이들 업체가 어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업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뭐 웬간한 내연기관의 과거의 밸류체인에 있던 사실 부품주보다도 주목받을 포텐은 있는 쪽이잖아요, 그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그런 쪽을 많이 하는 게 이제 현대오토에버고, 그 부분은 제가 사이드로 좀 여쭤봤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